그럼 목통님 지금 개인에 대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국무총리 임기 마치시고 이제 정계 은퇴 선언하셨다가 지난 총선 때 이제 선대 위원장 하시면서 이제 총선 때 이제 복귀를 사실상 이제 정치 복귀를 하신 거고 지금 또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정치적으로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 다시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좀 판단한 계획이나 이유가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예, 뭐 제가 복귀하게 된 건 뭐 그때 국민들한테 사과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당시 민주당의 공천 후유증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당 요청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 다시 이제 복귀를 했지만 또 그리고 뭐 총선 결과가 좋고 난 뒤에 사실 제가 한 발 떨어져 있었죠. 그러다가 작년 가을부터 보니까 그래도 여기저기 젊은이들한테 대학 같은 데서 강연도 하고 하면서 좀 뭐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제 입장을 밝힌 적은 있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일어난 이런 상황은 사실상 이 나라가 거의 이 정서적 내전 상태처럼 하고 완전 분열이 마치 무슨 일상화된 것처럼 하는 그 두려움이 있어서 이건 저희 이번에 정치적인 저희 슬로건이었죠. 우리들의 민주주의, 공화주의를 적으로 지키기 위한 그런 어떤 사회적 합의로서의 공정, 공화 이런 이야기들은 필요하다. 그리고 난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그런 자격이 된다고 보고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 갑자기 이제 탄핵 국면을 맞게 되는데요. 탄핵 국면이 되니까 상황 자체가 막 경랑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목소리를 좀 더 자주 내는 것이지 지금까지 늘 주장해왔던 대로 이 공동체 전체가 살려면 조금씩 자기 입장들을 양보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양보를 해서 같이 살겠다는 합의를 할까요? 그게 없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지금 현재 뭐 무슨 간단한 사회 현상만 보더라도 전 세계에 지금 AI 쇼크를 받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지금 제대로 지금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청년들이 이 자기 인생 자체를 불안하게 느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 공동체적인 해답과 범위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결국은 지방 소멸과 저출생 문제입니다. 지방이 소멸되니까 뭐 말하자면 애기를 놓고 키우고 할 만한 그런 공간이나 경제적인 여지 자체가 없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뭔가 정치도 해보았고 행정도 해본 제가 발언을 하는 게 옳겠다 해서 지금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만약에 이제 탄핵 이후에 정기 경선 전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당내 경선이 봐도 대선 후보 경선이 봐도 이어질 거고 도전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당내 이런 경선에 대한 첫 그런 혹시 좀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이고 계실지. 이게 첫 번째 도전 뭐 그게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오히려 제가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비전이라 할까 또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느냐 아니냐는 중요한 화두겠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의 이 내전 상태에 이르다시피 한 이 진짜 갈등의 공화국을 공존의 공화국을 만드는데 제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는 걸 분명히 준비를 해서 나올 작정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건 지금 저출생 문제, 고령화 문제, 부동산 문제, 노동 등 각 분야에서 거의 양극화기 때문에 서로 한 발짝도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입장을 가지고 진영별로 나누어서 끝까지 양보 없이 싸움을 한다. 저는 이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쨌든 양쪽의 입장을 조금씩이라도 양보를 시키고 조금씩 조율을 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가는 그런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역할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한 2년 반 좀 무능하고 무책임한 결과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좀 앞서 나가던 산업 분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렵게 하면 부분들까지도 지금 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무엇보다도 청년 세대들에 대한 희망을 만들어주지 못한 지난 한 2년 반이 아니었던가. 지금 분명히 AI 시대라는 것은 지금의 과거의 경제 패러다임으로 안 되고 혁신하지 않고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아주 구체적인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제 목소리를 내고 또 그리고 국민적인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뭐 공존의 사회를 언급해 주셨는데 총님이 어떤 강점이 있길래 그 좀 적임자라고 예. 저는 뭐 그동안 하여튼 정치권에 들어와서 지금 한 35년 됩니다. 35년 동안 제 나름대로 그런 정치를 하는 제 철학은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우리들 젊을 때부터 학생운동, 재헌운동 등에서 했던 민주주의에 대한 저희들의 신념, 확신 이런 걸 가지고 정치를 해왔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제가 대통령을 모시고 대통령을 모시고 고재정부위원하고 같이 정치를 했는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이 그분들이 뭐 김대중 대통령 공중통화 노무현이 이야기했나요? 상선 이야기가 노무현 대통령이 하셨나? 그다음에 재정부는 적어도 상대편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는 이 난제들을 못 풀어간다. 그분들 전 한결같은 주장은 결국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또 주장을 하셨어요. 아마 제 스스로가 바로 그분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받은 1세대로서 정치 경험, 박성종이를 제 나름대로 신념, 그 다음에 정부 행정을 한 3년 하면서 행안부 장관 총리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경험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지금 가지고 지금 이 갈등과 위기 공동체에는 분명히 제가 기여할 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하고 굳이 따지자면 그게 조금 제 나름대로 갖는 경쟁력이라 할까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저기 대구에서 총선 두번 출마하셨고 시장도 한번 출마하셨고 이제 그거 잠깐만요. 네. 그 노무현의 지역주의 타파를 가지고 공조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지역주의 타파. 네. 그래서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네. 정말로 그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선거운동을 하신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네. 당선도 그렇죠. 되셨고 네. 그런 부분들도 좀 뭔가 그런 경험들 네. 그래서 뭐 지금 소위 이제 우리 당의 적극 지지층들은 저보고 자꾸 무슨 수박이니 하고 그렇게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들의 가치가 훌륭하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가치만 주장하면 그럼 상대편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냐. 제가 먼저 그런 논란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대구에서 정치를 하는데 그러면 상대편을 전부 악마화하고 박정희, 박근혜 뭐 여기는 막 이렇게 멸절시켜야 될 세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구에서 정치를 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랬다고 이제 우리 지지자들은 이게 이제 해석 분자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때 경험이 적어도 상대편의 가치와 공존으로 우리가 동의할 부분이 있다는 걸 해주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도 그 설득을 시키는 그것만이 그래도 남매고를 얽힌 한국 사회의 양극화된 이 갈등을 풀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얼마 전에 보건사회연구원 발표해 보니까 한국민들이 대부분 국민들이 지금
무슨 갈등이 제일 크냐 했더니 정치 갈등, 도덕 갈등이 제일 크다. 네. 라고 하면서 무려 10분 중에 9분이 그걸 지적하셨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옛날 전통적으로 배웠던 오히려 노사 갈등이라든가 뭐 이런 것보다도 그걸 훨씬 더 중요하게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이대로 가서는 이건 끝이 없다. 이대로 가서는 답이 없는 거다. 국민들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 말려줘야죠. 그 말씀드리죠.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 때문에 이번에 왜 노벨상 받은 아제모글루라는 그분하고 그 로빈슨이라는 교수 그분들이 그랬잖아요. 결국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포용적 정치제도, 경제제도가 되어야만 그래야 경제도 발전하다. 우리 경제도 좀 앞으로 살아나가려면 각 분야에서 혁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뭐 신산업에 대한 그 혁신을 하려면 아까 이야기한 서로 나는 너하고는 같이 자리 앉기 싫어 그러는데 우리가 어디서 에너지가 나와서 이 우리 경제를 혁신하고 또 그런 어떤 토대가 있어야 또 우리 민주주의라든가 이 양극화도 풀 수 있을 거 아닌가. 양극화도 풀고 민주주의도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 뭐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제 국민들이 사실상 좀 관심이 굉장히 이제 대선에 훨씬 더 좀 많이 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라서 뭔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이제 탄핵이 인용될 경우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데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또 2년 반 만에 치러지는 그 대선은 어떤 의미로 좀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대선 통해서 뭔가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정치적 과제 어떻게 좀 이런 대선을 좀 만들어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저는 뭐 분명한 건 이번 정권 교체해야 합니다. 네. 그다음에 정권 교체를 하는 과정 자체가 결국 우리 민주 헌정의 회복이잖아요. 그다음에 저는 시기 문제이지만 뭐 개헌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되는 이 권력, 이 대한민국 대통령제 계획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지난번에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촛불 시민 혁명을 일으킨 모두를 함께 국가를 책임진 게 아니고 민주당 정부를 하는 바람에 늘 제한적이었던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번에는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뭐 가수든 뭐든 연예인이든 응원봉 다른 걸 다 들고 나와서도 함께 탄핵의 기운을 얻어준 그런 시민들의 그걸 보면 이번에는 이 응원봉 혁명이라고 합시다. 응원봉 혁명을 실들 민주개혁대연합 같은 이런 어떤 좀 광범위한 연합을 이루어야 국민들한테 이 사회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좀 끌고 갈 수 있다고 봐요. 이번에는 이제 바로 이번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바로 그런 의미의 대선이어야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과정에서도 공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있어서도 우리들의 정부, 우리들의 국가라는 동의를 얻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좀 탄핵을 좀 찬성하는 세력들을 좀 하나로 묶는 좀 연합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총리님께서도 광주에 가셔가지고 탄핵에 찬성한 여러 세력들을 하나로 묶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의 폭을 넓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이제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걸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게 만들어가기가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아마 좀 혁신당이 내놓은 또 아마 그런 고민의 일단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박근혜는 비상행동인가요? 우리 이번에 탄핵을 이끄는 그 시민 쪽에서 그분들도 아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은 보세요. 과거 우리가 그 IMF 때는 그 어려울 때 그 국가 운영을 맡았던 김대중 대통령은 사실은 이 폭넓게 물론 당신이 뭐 이겼습니다만 폭넓게 여러 세력들을 가지고 구성을 했어요. 심지어 그 어려웠던
기업이라든가 금융구조 조정을 위해서 이회창 후보를 도왔던 사람으로 바로 모셔다가 썼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번에는 어떤 그런 범민주개혁 세력의 연합을 통한 국가의 개조랄까요? 또 뭐 국가의 혁신이라든가 이런 무슨 비전을 공유해야겠죠. 그다음에 그 비전을 공유를 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래라는 것은 아마 토론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책임을 공유하는 부분들은 민주당이겠죠. 네. 그건 틀림없고.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지금 모르지만 저는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린다면 대선 과정도 전략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지금이야 이렇게 길거리에서 막 충돌하고 있으니까 뭐 여론조사상 평평하게 나온다 이런 얘기 하지만 저 탄핵에 찬성하시는 국민들이 그래도 한 60% 되잖아요. 네. 그 부분 에너지를 모아낼 수 있으면 뭐 쉽게 끝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민주당이 가장 큰 세력이니까 예.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의 어떤 연합체를 만들려면 뭔가 민주당이 양보해야 될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민주당 내에서 이제 뭐 토론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특히 그 중에서 당을 책임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그 지도부들이 고민해야죠. 예, 그러니까 그래야 이 대선 과정 자체가 좀 힘이 모여지는 그런 대선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이재명 대표는 그런 좀 뭔가 그런 중도까지 좀 포용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도 뭐 노동시간 유연하고 좀 이야기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뭐 우클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도 이제 그 교섭조대표 연설에서 노동시간에 대해서 특정 직군에 대해서는 유연화를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주 52시간 내외를 고연봉 연구 직군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 직접 언급은 안 했지만 그런 직군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총 노동시간 안 늘리는 선에서 해야 된다. 라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좀 경제 정책 부분에서 뭔가 과거 민주당보다는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동하려는 좀 하는 전략들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거 우리 민주당의 그 지도자들 뭐 김대중 노무현 보면 이분들이 어떤 당의 이념에 갇혀서 현실 문제 해결을 뭐 이렇게 외면하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산층과 국민의당이라는 자부심도 있었고 또 거기서 모든 해결 능력을 보였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예를 들면 좀 이 대표가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대선 전략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어렵사리 우리들의 민주당의 가치나 또 기본 어떤 정책에 관한 것들은 지금 어렵사리 합의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 나름대로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고민의 일단이 다 반영된 거란 말이죠. 그럼 적어도 이거를 바꾸겠다라고 하면 당사자도 부르고 또 이해관계자들 이야기도 듣고 이러면서 말하자면 당의 어떤 논의를 통해서 그걸 변화를 해야죠. 그래야 국민들한테 좀 시도도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까 지금 반도체법만 하더라도 저는 분명한 거는 산업정책 쪽에서 이번에 반도체법 전 통과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국가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이 기업들한테 그 지원하려면 예를 들면 용수 문제, 전력 문제 이걸 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걸 책임하니까 그럼 반도체법 통과시켜야 되죠. 그러나 지금 뭔가 노동시간 문제는 거기 하나에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내용을 보면 알지만 어떤 기업들이 이게 이른바 노동시간 때문에 최근에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어려워지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분명한 건 이번에는 이번에는 그 부분을 빼고 통과시킨 다음에 나중에 실질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자신들의 경쟁력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때 다시 뭐 검토하면 되잖아요. 이제 자꾸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이 자꾸 그걸 핑계대면서 안 한다고 한다면서요. 그래서 요거는 나는 우리 당이 분명한 스탠스를 잘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총 노동 시간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OECD 평균보다도 한 200시간 정도 더 아직 더 많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총 노동 시간 자체가 거의 뭐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라는 게 우리 그 남미 국가들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렵사리 여기까지 온 이 노동 정책의 합의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재명 대표가 주 4.5일제로 가고 주 4일제까지 가야 된다면서도 그런 얘기도 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옆에서 이제 저 여러 가지 정책팀이나 이런 분들이 이걸 고민했을 텐데 본인이 지금 그런 목소리를 내고 싶다는 것 자체가 뭐 좋았어요. 정치지도자. 그러나 다음은 어떤 입장을 변경을 하려면 분명한 거는 그 이해 당사자들 관련 전문가들 불러다가 토론을 해보고 이런 조치가 미칠 수 있는 여파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해야 그래야 당이 자기 정책 성립뿐 아니라 자기 신뢰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재명 씨가 약간의 이제 오른쪽 행보를 하니까 그 비판하는 게 이제 당 내에도 조금 있고 그다음에 다른 야당들도 가면 안 된다라고 비판하기도 하고 있어서 그런 행보들이 오히려 좀 뭔가 야권 이번 대선을 앞두고 뭔가 대연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연합에 뭔가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 뭐 그분들도 이제 요러요러한 거는 공통 정책으로 내놓자. 또 요러요러한 부분들은 공동 대응을 하자. 이제 이런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 당도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내부 토론도 할 거고 또 여러 가지 전략적인 판단이나 검토를 하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번에는 한국 사회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광범위한 연합이 있어야 지금 길거리에서 부딪히는 이걸 이렇게 말하자면 잠재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 긴장과 갈등과 이 상태를 언제까지 계속 끌어가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까? 이야기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집권한 후에도 뭔가 공동 정부나 이런 것까지도 다 좀 뭔가 공동정부란 말 자체가 조금 상이해서 그러는데 적어도 연정을 한다는 정도의 각오로 국정 운영을 함께 책임지자고 해야죠. 그래야 의미가 있죠. 저는 총리님 한번 제가 그때 대구에서 루프 쓴다고 배를 봤을 때도 그렇고 이번 총선도 그렇고 현장 하실 때도 그렇고 늘 공통으로 여쭤봤던 게 그 이제 중도를 어떻게 선택할지 늘 계속 여쭤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대구 갔을 때 이제 그 당시 이제 중국 정관 제가 때문에 또 대구 민심이 아주 많이 그래서 좀 힘드셨었고 네. 이번에도 이번 총선 때도 약간 중도가 좀 출렁이면서 좀 당이 위기가 아니야 이런 얘기론도 나왔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 지금 우클릭을 얘기하면서 좀 주목하고 있는데 이번 대선에도 중도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그 질문 맥락에서 좀 저는 가치든 정책이든 중도라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 공동체에 대한 걱정이 많은 분들이잖아요. 그분들한테 이런 방향, 이런 정책들이 우리 공동체의 내일을 준비하는 거라는 그런 분명한 우리들의 입장과 비전을 줘야죠. 그래야 그분들이 우리한테 말하자면 지지를 보낼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 저쪽 편이에요? 우리 편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는 그분들이 쓸 자리가 없잖아요. 여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권력을 만드는데 아까 이야기한 뭐 저쪽에서 이야기하듯이 뭐 우리가 정치 보복이나 하고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뜻은 전혀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분명히 보여야 뭐 정도나 중간층들이 그러죠. 지금은 보면 여론조사 이분들이 딱 아직 관망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아까 그걸 이제 말하자면 좀 이재명 대표나 당 지도부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조금 우크릭을 하면 그분들이 이제 올까 하는데 그분들은 나는 뭐 단순히 우크릭 좌크릭 문제가 아니고 말하자면 이게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여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까 이야기한 산업정책, 노동정책, 그다음에 뭐 청년정책, 저출생 대책 이런 데 대해서 해답을 갖고 움직이느냐 아니냐. 저는 그걸 볼 것 같아요. 그분들이야말로 나라 전체를 걱정합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제가 한 가지 그때 말씀 주시면서 궁금했었던 게 이제 호남에서 질문을 많이 하신데 이제 정부 안정과 민생 회복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 많이 물으셨고 거기서 좀 어떻게 답을 그건 뭐 솔직히 말씀드렸죠. 뭐 지금 당장 이 탄핵의 과정 자체가 만만치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그 경로가 이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국정 안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더 조바심 내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아까 여야 정치협의회 같은 걸 통해서 정책적인 합의는 합의대로 또 뭐 트럼프 행정부의 저는 통상 압력에 대해서 또 우리 나름대로 대안을 해서 아무튼 정부를 잘 말하자면 끌고 간다 그러는 거고 정부를 잘 이렇게 도와주겠습니다. 그런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입장이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분들도 민주당이 왜 그렇게 조바심을 냈냐는 건 비판합니다. 개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개헌 얘기 조금 이야기합시다. 뭐. 네. 개헌인데 결국은 저는 지금 개헌의 주요 내용은 저는 아까 이야기한 두 가지 큰 축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는 이번에 계엄에서 봤다시피 대통령한테 이런 어이없는 힘이 주어져가지고 이제 지금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헌법 질서를 마비시킬 수 있는 나라는 제가 이런 이 50국가 중에 없습니다. 그건 이제 손볼 때가 되고 그게 무엇보다도 현행 헌법이 87년에 조금 충분한 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아마 한 두어 달 만에 그냥 이게 성안이 되는 바람에 당시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이 충분히 검토를 못 하시고 그냥 국민투표에 붙였던 그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행 헌법의 주요 줄거리들은 사실은 제30 헌법입니다. 유신 헌법 이전에. 그러면 그때는 우리 공동체의 갈등 수준이라는 게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되죠. 국민소득 몇백 불씩 되니까. 따라서 이번에는 적어도 이 권력의 확실한 분산과 민주적 통제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정신이 분명히 못 박혀지면 앞으로도 아까 이야기한 의회 구성도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정치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늘었다 줄였다 하는 이건 이제 안 된다는 거. 또 하나는 어쨌든 그때하고 달리 이제 국민이든 시민이든 이분들이 어떤 누려야 될 어떤 권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제 시민권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여러 이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환경권부터 이런 것들 이제는 이 공동체에 속한 분이 국민이든 시민이든 그걸 누려야 할 이렇게 국민 반영이 돼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중앙집권 가지고 언제까지 갈래? 이번에는 확실히 거의 어떤 연방제로 가려고 하느냐로 오해를 받을 만큼 강한 지방분권 또 그들에게 권력을 주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 큰 세 가지 국공의 큰 틀에 있어서의 권력의 분산, 그 다음에 국민 및 시민들의 권리 보장,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역이 살 수 있는 길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 텐데 저는 이런 큰 줄거리만 합의하고 적어도 대선 후보자들이 이런 주요 방향과 시기, 그 다음에 적용 시점, 이 개헌하더라고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번에 입장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워낙 이 대선 기간이 좀 짧아져가지고 그러니까 대선 기간 내에 선 개헌하고 대선하자는 것은 제가 보기 현실적이지 않고요. 그 대신에 아까
지금 논의를 막 하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특히 국회에서 뭐 국회의장님 중심으로 개헌 특위가 발족 뭐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논의와 토론은 진행해야 들어가고 그래서 후보자들이 아까 얘기한 주요 내용, 개헌의 주요 내용, 그 다음에 시기, 그다음에 적용 시점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분명히 입장을 밝히도록 하는 게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헌 시기는 언제까지? 그건 뭐 각자 판단이 있는데 저는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다음 총선 전까지는 개헌이 완료돼야 된다고. 그럼 이번 대선에서 뭘 개헌과 맞물려서 국민 투표를 하거나 그런? 그러기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개헌이라는 게 그런 중요한 우리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인데 그걸 요뭐 짧은 시간 내에 언제 하겠어요. 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원포인트 개헌만 하자. 기왕이 이번에 하려면 그래서는 안 되고요.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좀 개헌하면 관심 많은 게 권력. 참 그중에 아까 이야기한 노동복지 뭐 이건 이야기했는데 네. 사회권 강화인데 그다음에 사회 경제적 공존 원칙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배제하거나 소수자를 가지고 그거 하거나 이런 경우는 사회 경제적 공존의 원칙도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 함부로 뭐 그동안 맨날 그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무슨 뭐야 혐오 표현 이런 것들 뭘 하려고 하면 한계가 졌잖아. 이번에는 이런 합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소수자를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우리 국가에 와서는 이 룰에 따라오면 안 되지. 우리가 앞으로 이민국가로 갈 수도 있는데 이민을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있는데 그런 것들도 예. 여러 세력들이 이제 공존하는 제도는 꼭 개헌뿐만 아니라 이제 뭐 선거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연동형 비례제라든지 선거제도 이번에 그것도 크게 큰 거에 합의해야 돼. 이것도 국회에 맡겨놓으면 선거인박회가 또 뭐 이상한 뭡니까 위성정당 만들고 이게 불가능하다면 만들죠. 그런 거를 사회적으로 큰 데서 합의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 그 긴장이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럼 산업 문제는 어떻게 할 거고 청소년 문제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이 주거에서 오는 양극화에서 오는 이 좌절감은 어떻게 하고 이게 나오잖아. 앞에 게 사회적 합의가 안 되니까 이건 자꾸 이거만큼 국민들의 삶을 옥죄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거는 토론도 못 들어가고 뭐 계속 선거라든가 이런 건 지나가고 이건 아니지. 약간 그 개헌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면 국민들이 가장 좀 관심 많아하는 부분이 대통령제 할 거냐, 대통령제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의원 내각제 할 거냐, 이런. 그러니까 우선은 아직 그 토론을 나중에 해봐야 될 텐데 우선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민주적 대통령제로는 좀 바꾸자. 그러니까 헌법의 권위와 가치로 따라서 대통령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본권이 돼야 된다. 그게 우선이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꾸 뭐 이번에 이제 들어간 것이면 이 대통령과 의회 권력이 충돌하면 어떡해? 그 조정 장치가 이번에는 이제 그런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 없었거든. 항상 대통령당이 일당이었으니까 이런 고민을 안 했는데 이렇게 무슨 이제는 그게 실제로 발생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오면은 뭐 고민 들어가야 되겠죠. 저는 사실 그냥 뭐 이제 인터뷰를 떠나서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이제 끄고. 네. 아니 사실 이제 그 제가 처음 민주당 출판 시작했을 때 이제 그 이해찬 지도부가 들어가냐 안 가냐 뭐 국무총리 시절이셨을 때도 뭐 가장 뭐 좀 이슈로서 나가시냐 안 나가시냐 이게 되게 였었는데 되게 고민됐도 안 나가시기도 하고. 뭐 총리 때는 나갈 단계가 아니에요. 얼마 말이 안 되고 왜냐면. 누가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통제로 왔는데 내가 그 국정운영에 대한 그것도 또 코로나 시기잖아. 거기에 대한 책임 팽개치고 뭐 대선 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 전에 이제 행안부 장관 때 이제 말은 당대표 나오라. 맞아요. 그때 내가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한달을 기다린다 뭐 이런 표현을 썼다가 내가 작성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상 이런 게 막상 정부가 부처를 책임져 보니까
그때 저는 이제 안전장관이니까 그 폭풍 등 사회적 자연적 재난이 많았을 때 그래도 장관이 그 사표를 내면 그 후임자 잡고 뭐 하는데 한 달 이상 공백이 생겨요. 야, 그래서 이때 저 친구는 정치적 출세를 위해서 국민과 국가를 내팽개치는구나. 야, 그거는 조금 두렵다. 뭐 내가 그렇게까지 뭐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까지 무책임하게 행동할 수 있느냐는 게 좀 억눌렸어요. 그래서 당시 내가 그런 사정을 예천 당시 이제 뭐 내 선배님이지한테 그런 상을 드렸죠. 근데 약간 그런 행보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좀 뭐 최근에 중앙일보 인터뷰도 그렇고 약간 늘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서 늘 양보하시거나 그래서 좀 타이밍이 좀 이게 잘 그런데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각자 자기 이제 삶의 방식이고 그건 나름대로 하는 철학인데 뭐 저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공동체의 쓰임새가 있으면 쓰여질 거다. 뭐 그런 믿음이 있는 거지 막 그걸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그런 걸 어떻게 인간을 깨로서 뭐 그게 돌파를 되는 건 아닙니까? 좀 마지막으로 정치인으로서 그러니까 인터뷰 중에 많이 나오긴 했는데 정치인으로서 좀 중부겸의 강점, 장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뭔가 자랑을 좀 네, 뭐 조금 저는 정치 한 35년 동안 어쨌든 제가 뭐 소소한 뭐 이렇게 시비는 걸렸었지만 내가 이렇게 이제 이 청렴이라든가 도덕성에서는 뭐큰 의미 없었다고 자부를 하고요. 또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내걸었던 이 공존과 통합이라는 게 뭐 인기가 없죠. 뭐 이게 인기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화두를 끝까지 지금까지 지켜왔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서로 간에 극단적 충돌의 시기에는 아마 제가 조금 할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인기가 있든 없든 그런 점에서 포용성이랄까 확장성 이런 건 확실히 좀 제가 있는 편 아니냐 그런 건 제가 혹시 뭐 더 하고 쓰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안 여쭤봐가지고 못하는 말씀이 있나요? 뭐 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멱살잡이를 하는 이 내란 상태 가지고 어느 쪽이 뭘 하더라도 대한민국 아마도 몰랐네요. 그래서 특히 헌재 불복 심리를 자꾸 부추기는 그자들에 대해서 제가 좀 아주 격렬한 표현을 쓰는데 그럼 너희들 어떡하자는 거야?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말 아니 불복 심리가 그게 좀 퍼져버린다. 그래가지고 또 엉터리 소리 한다. 친구가 그것도 부정선거라고 만약에 그러는데 더 씌운다. 이건 나를 누가 겁나? 아이고, 고맙고요. 감사합니다.